우리가 만일 그 1대 5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구글이 주체가 돼서 안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가림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쪽에서 가림막을 해서 데이터를 넘긴다는 겁니까? 저희가 아시는 것 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글에 들어가 보면 그냥 지역들만 나와 있는 이미지 부분인데요. 네. 말씀드리는 거는 길찾기, 내비게이션 기능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성 부분은 별개로 또 저희가 가림막 처리를 해서 그 보안 시설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하는 주체가 구글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어떻게 이게 법적 적용을 받질 못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그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를 보면 동해를 일본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표기 자체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기본적으로 뭐 독도를 클릭한다든지 뭐 일본 내를 클릭해도 결국 그 동해를 클릭해도 일본해가 나와버리고 다케시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 국민들이 쓰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거를 우리 국내법으로 적용도 안 되고 이런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 자체를 데이터 자체를 한국 측에서 하고 제공을 해라. 수정을 하고 가림막 하고 그다음에 지명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하고 제출을 해라. 그래도 뭐 이게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때는 전혀 구글 입장에서는 지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건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그 독도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에 공용되는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 점. 아니 일본애가 중립적이지는 않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독도라고 표기가 되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 부사장님 생각하기에 일본의 해가 중립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케시마가 중립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래 우리가 반출할 수도 있어. 다만 우리 군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표기는 우리가 하고 이 데이터를 수정 못하게 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근데 구글은 전체 원본을 원하고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이걸 하겠냐 하는 거예요.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주권적 영역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 주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때 국토부하고 또 관련 부처들이랑 상의하고 협력드리고 할 때는 정부에서 우려로 하시는 그런 보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가림막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긴밀하게 해서 거기서 허락받았고 인증받은 것으로 저희가 할 걸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그다음에 뭐 구글이 주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주면 그걸 활용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보안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림막 처리해야 된다. 당연히 그럼 가림막 처리를 저희가 하는 걸로. 네. 이 주체가 구글이냐 대한민국이냐? 1분 더 드리세요. 왜 그 양보는 안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보인데, 그죠? 지도 데이터 정보인데, 이거를 구글에다 드리는데, 이 주체가, 이 수정의 주체가 한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국내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한국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의견과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체를 여쭙고 있는데 계속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구글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아서 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총강 편에 보면 제5조 2항 예,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네. 명문화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은 오직 국방에 전념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안 된다는 그런 뭐 취지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이 군이 정치적인 도구, 국가안보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안보의 수단으로서 활용됐기 때문에 소모품으로서 예.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헌법 그것도 5조에 명문화를 했죠. 그리고 군영법 제94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군영법에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명문화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명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혹시 장관님께서는 최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국방부 괴문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PPT 좀 띄워주세요.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작성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12페이지짜리입니다. 언제 작성된 겁니까? 최해병 순직 사고 이후에 작성됐습니다. 이게 회람이 됐어요. 다음 장. 이게 보면 헌법을 위반한 거죠. 군 법무관이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니까 우리 군인들은 야당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의 주장을 비판하고 비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이건 엄벌해야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진급자가 아까 얘기한 이모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은 하면서 시작되죠. 다음 장. 그리고 본인이 이제 법원에 이제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왔는데도 박정훈 대령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회람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위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된다고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괴문서 12페이지짜리 괴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이모 중령은 군영법과 헌법상으로는 징역형에 처해야 될 사람인데 진급을 시켰습니다. 대령으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국방부에서 안 하면 저희가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내란에 총 동원된 군경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죠? 더 많습니다. 네, 예. 네.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4,700명 정도가 네.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부 특검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원님, 특검에 의존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감찰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감사국을 있습니다. 예, 중심으로 해서 그 단일 사건이긴 한데요. 우리가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검이 발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군 합동조사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120일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단이 혹시나 이 기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냈을 때 문제가 될까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완전히 이 사건을 근절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기소 및 징계
14명, 그 다음에 불구속 및 징계 8명, 형사미의권자 중 징계 1명, 감사 징계 요구 7명, 총 문책 대상자가 3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란과 관련돼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여중사는 단일 사건이고 내란은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게 나오는 결과물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과연 이 사건을 끊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내란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불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숨어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제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의 혐의를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밝혔던 제보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보더라도 함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제보자, 공익 제보자로 밝혀졌을 때 왕따가 되니까요. 그리고 드론사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드론사의 경우를 보십시오. 드론사 평양 무인기 TF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6명이 구성이 되고 그때 방첩사에서 여인형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방첩 부대원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드론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반대했던 그 군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 특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군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우리 군 간부들의 봉급, 노동 시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어찌 됐든 업무 시간 대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적정하다고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요. 이해해 주시고. 말도 좀 들은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이제 질문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PPT 좀 보시고. 이게 매년 국방 연구원에서 직업군인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20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대체적인 만족도가 2020년 71.9%에서 44%로 5년 새 27.9%나 추락했고요. 군별 직업 만족도도 보시면 육해공 해병대 두 자리 30%에서 20%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 전부 군별 직업 만족도가 50%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계급별 직업 만족도 현황입니다. 준부사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배 이상 하락했죠. 43.4%. 위관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관급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서 직업을 추천을 할 의향이 있느냐? 예, 20년도엔 군인 좋다. 67%에 달았어요. 근데 24년도 조사에서는 33.5%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군인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국가들의 봉급 체계를 한번 봤어요. 독일하고 일본의 봉급 체계를 좀 살펴봤는데 한국의 하사 기준 중위 수준입니다. 200만 원 정도 월 2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독일은 4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물론 1인당 GDP는 한국이 1위라고 산정했을 때 1.6% 정도 됩니다. 근데 봉급은 2.3% 정도가 높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GDP가 거의 유사하죠. 1인당 GDP가 유사한데
보통 하사가 3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소위 기준으로 했을 땐 소위가 소위의 어떤 근무지라든지 보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300에서 40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1인당 GDP는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사 말씀에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득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 전차의 조종수나 포수나 조종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건 위기다. 그리고 부사관의 충원율이 상당히 낮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다가 군인들의 본봉, 하사부터 이게 사실은 초급 간부만 하면 또 풍선 효과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이 계급군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사부터 사성장군까지 기본 공무원 봉급 인상률의 2%만 하면 5년간 드는 비용이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드는 비용이 2조 4천 매년 5천억 정도의 예산만 반영되면 군인들을 5년간 10% 정도의 기본 봉급을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방 예산 불용액을 보면 5년간 불용액을 20년부터 24년도까지를 뽑아봤더니 3조 5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2조 년까지 하면 더 나오겠죠. 불용액만 나도 3조 5천억이에요. 지금은요, 장비가 없어서 전쟁을 억제 못하는 게 아니고 장비는 있으나 사람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하사부터 사성장군까지 봉급 체계를 획기적으로 최소한 독일이나 일본의 50%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 직업으로서 군을 유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군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 앞에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계시지만 사람도 전력입니다. 사람도 전력인데 예를 들어서 공중급유기가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됐어. 그러면 완전히 그냥 비방 이걸로 가요. 역시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까 삼축체계 예산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로 가거든요. 아니, 떨어진 게 아니죠. 그 23.5, 20.3%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론 지상을 보더라도 전력이 기계획된 연도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집행이 안 되면 이거를 가지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1년에 5천억 정도씩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방위 의원들 간의 협의해서 도입되는 전력을 1년, 2년 연기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 볼 테니 최소한 일한 만큼 봉급은 받게 해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 자체로 공감합니다. 에 이어서 그 정보기관 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보본부 예하로 인간정보부대를 넣을 수 있습니까? 정보본부 예하로 인간정보부대를 예속시킬 수 있습니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실질적으로 작전지휘 체계나 왜냐하면 통제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결국은 개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뜻밖에 안 돼요. 전혀 코버트 액션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을 갖고 와서 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둔다? 어느 국가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인간정보 부대가 숫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HID나 그다음에 해군이나 공군이나 있으면 정보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데가 있으면
이 작전 자체가 지휘란이 완전 다르잖아요. 전시회 연합사령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네.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평시 합참 지휘체계 하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보본부 이하로 갈 수 있죠? 이건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 나온 것이 확정적이지 아니, 않기 여기에 때문에 20페이지에 아예 그냥 써놨기 때문에 26년까지 완료하겠다. 이거 정보를 조금이라도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여기다 버젓이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있어서 네.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그 최근 10년간 우리 군에서 사망 중에 10명 중 7명은 극단적 선택입니다. 자살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예. 15년부터 25년 7월까지 보니까 이 극단적 선택이 68.2%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그 국방부에다가 자살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부대와 개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혹행위, 그 다음에 병영문화, 뭐 이런 것들은 부대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겠죠. 뭐 가정, 뭐 여자친구, 뭐 부모, 이런 개인적인 재정에서 이런 사항으로 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복합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순직 사명이에요. 순직 사명. 그래서 유족들은 이걸 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도병원에 안치된 그 장례식을 못 치르고 안치된 게 사구가 있잖아요. 4개. 시신이 지금 있습니다. 이 4분의 장병들도 모두 자살로 인해서 순직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유가족들은 이걸 인정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24년 9월에 순직 사명을 폐지하겠다라는 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2023년 6월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군인은 빼고 경찰, 소방 공무원 외에도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군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합니까? 아니, 군대 안 왔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그런 장병들도 많지 않겠어요? 이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너무 국방부 그간,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할 것 없이 그간 너무 미온적이었다. 데려다 놓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보였어요. 그러는 사이에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가요. 이제는 공무원까지 보훈심사 없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이거는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간부들한테도 도움 간부, 배려 간부가 있더라고요. 알고 네,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도움 간부로 해가지고 식별되지 그 간부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순문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완책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도움 간부는 말 그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 의원님,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의 자살 사고라는 게 우리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이 사회적 병리 현상이 군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단순히 이것이 우리 군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에 동년기에 비해서 자살률이 군은 41%가 줄었습니다. 물론 제로로 나온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사각지대가 또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앞으로는 깨병도 병이듯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살 요인이 더 세밀하고 촘촘히 식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도 보완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도움, 배려, 간부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25년 8월까지 인원만 해도 2,324명 정도 늘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보면 25년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3,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아까 한기호 의원님도 이제 뭐 육아휴직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그 인력 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그 도움 간부나 배려 간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제 훈련에 투입하기 어렵고. 근데 이 인원들 중에 자살도 또 꽤 많아요. 자살. 그리고 이 도움 배려 간부에 선택되지 않은 간부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뭐 제도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보안 작업과 또 교육 문제를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